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신중동전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과 영국이 친이란계 무장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습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하마스를 지지하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했었는데 서방이 본격적으로 무력으로 대응한 겁니다. 미군이 예멘을 직접 공격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입니다. 어둠 속 섬광이 보이더니 연기와 화염이 오릅니다. 키프로스 공군기지에서 영국 공군 타이푼 전투기가, 미 아이젠하워 핵항모에선 F-18 전투기가 출격합니다. 미 해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폭격을 가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과 영국이 예멘 내 후티 반군이 장악한 수도 사나와 호데이다 등 곳곳을 타격했습니다. 레이더와 방공설비, 미사일 발사대 등 군사시설 수십 곳이 대상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1월부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20여 차례 공격해왔는데 예멘에 대한 미군의 직접 공격은 처음입니다. 후티 반군은 즉각 강력한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لن نتردد إن شاء الله في فعل كل ما نستطيع وسنواجه العدوان الأمريكي. 미국은 국제 물류 통로인 홍해의 안전을 위해 추가 공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coordinate and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bout the appropriate next steps should these attacks continue.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독일 등 10개국은 이번 공습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미입니다. 서방 진영이 예멘 본토를 타격하자 이란을 비롯한 반미 국가들은 들끓었습니다. 이란은 공습 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해 긴장을 고조시켰고 러시아는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이어 다른 중동 지역으로 전쟁이 확산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가 전합니다. 이란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예멘 공습 하루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해 미국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친이란계인 레바논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협력한 미국이 또 다른 만행을 저질렀다며 보복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번 공습은 국제법을 무시한 폭거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Мы решительно осуждаем эти безответ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ов. 이미 후티 반군의 홍해 왕래 선박에 대한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한 러시아가 미국과 맞설 뜻을 재차 밝힌 겁니다. 미국과 이란 등 그동안 직접 개입을 피해온 국가들이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확전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멘에 대한 공습이 왜 이뤄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영국과 미국이 왜 공격을 한 겁니까? 네,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시작된 뒤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무차별 공격해 왔는데요. 지난해 11월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가던 자동차 운반선 갤럭시 리더호에 접근해서 납치하는 장면입니다. 홍해는 예멘 연안에서 이집트 북부로 이어지는 좁은 해역이지만 전 세계 물동량의 15%가 통과하는 해상 통행의 요충지입니다. 후티 반군이 2달 동안 수십 차례 상선을 공격하고 납치하자 해운사들은 불안에 떨어왔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영국이 그동안 참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공격이 최소한의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도 이란을 끌어들여서 확전할 가능성과 함께 자칫 예멘 내전의 휴전 상태가 깨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해 공세를 막고자 미국과 영국이 같이 단호한 군사 조치를 취한 것이죠. 우린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예방 차원의 공격인 거죠. 본토에다가 하긴 했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런데 이란이 당장 발끈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란 해군은 미국의 원유 운송선을 납포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 점령 지역 공습을 감행한 건데요.
이란의 석유를 훔쳤다는 게 이유였지만 후티 반군은 하마스, 헤즈볼라와 함께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반미, 반이스라엘을 외치는 대표적인 저항의 축입니다. 후티가 사실상 이란의 지원 아래 도발을 감행하는 만큼 이란이 국제교역에서 중요한 바닷길인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에 동시에 위협을 가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이 뛰어들었으니까 이게 사태가 커진 것 같은데 그럼 중동 전역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 공습이 중동 분쟁을 키우는 계기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더 큰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던 미국이 큰 도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구했어야 했다면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다. 지금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미국과 이란이 어찌 보면 지금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협상이 실패한다면 상당히 또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서 중동 지역에 전쟁이 난다면 우리 경제도 상당한 비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계 주요 해운사들은 홍해를 통한 운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홍해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죠. 벌써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 에너지 시장 불안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안 좋다 그랬는데 우리 경제가 큰일이네요. 더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기만 바라야겠네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의원 3명과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양측 모두 미래라는 단어를 당명에 넣어 연대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준석 신당에도 구애하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 좀 달라 보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흐름을 따라가 봤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각각 국민의힘 정의당 출신인 정태근, 박원석 전 의원이 가칭 미래 대연합을 함께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며 다음 달 초까지 진영을 아우르는 제3지대 완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세상으로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모두의 나라로 갑시다. 이와 별개로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가칭 새로운 미래로 당명을 정하고 오늘 16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현역 의원 7명은 그럼 뭐 당연히 넘어선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봅니다. 이낙연 신당만으로도. 이낙연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도 연일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급하게 합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며 이낙연 신당과의 연대엔 아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요.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무턱대고 합치자 아니면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는 대중도 그만큼의 지지율로 화답하지 않을 것이다. 제3지대 세력의 합종 연횡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지만 이낙연, 이준석 두 전직 당대표의 연대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선 아직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여야는 본격적인 공천 전쟁에도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첫 번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참여 공천도 언급했는데 비명계 일각에선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왜 우려하는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인사차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당내 탈당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도 첫 공관위 회의에서 혁신과 통합이 공천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습니다.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기준 선정부터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참여 공천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에 그것이 논의가 끝날 것이고 그 논의가 끝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국민 의견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을 반영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기존 시스템 공천을 무시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비명계를 향한 친명계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친명 원외 조직인 민주당 혁신행동은 당 잔류를 택한 윤영찬 의원을 감싼다며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탈당을 막았더니 돌아오는 건 손가락질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엽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던 인요한 혁신안도 종합 검토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용산발 공천 우려에 대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직을 걸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교 예법에 따라 절을 올립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이어면서 새로운 걸 해야 돼. 그 혁신이지. 핵심 역시 불교고 조계종의 가르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가르침을 저희가 잘 받들고. 한 위원장은 어제 공관위 구성을 발표하며 이기는 공천을 강조했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출근길에 국민 뜻에 맞는 공천을 다짐했습니다. 국민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야 됩니다. 기준 정해가지고 쭉 회의하면서 토의해 나가면 정리될 겁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인요한 혁신위에서 제안한 공천 혁신안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는 중진, 친윤 불출마,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전략공천 원천 배제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의 공관위 합류로 용산발 공천 우려가 나오자 장동혁 사무총장은 직을 걸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인 저,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나갈 것이고.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16일 서울 현충원에 참배한 뒤 첫 회의를 열고 공천 평가 기준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번 총선의 속사정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여권 취재하는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가는 지지율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장래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23%,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2% 이렇게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숫자가 이렇게 가까이 붙은 건 처음이죠.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은 2022년 6월에 처음 이름을 올린 뒤에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해왔는데 한 달 사이에 6%포인트가 바로 올랐습니다. 오늘 김 반장이 얘기했던 제목이 따로 가는 지지율이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른다는 건 뭔가 같이 안 가는 지지율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겠는데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 34%로 4조 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어느 쪽에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여당 승리가 35%, 야당 승리는 51%로 이것도 한 달 전과 같은 수치입니다. 이 기간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정치에 공식 데뷔하는 변곡점이 있었지만 현재로선 개인 지지율 상승에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른바 한동훈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네, 그 여론조사 전문가인 그 배종찬 소장은 3A라는 이런 걸로 설명을 했는데요. 지지율 확장의 단계를 이렇게 어텐션 그리고 어셔런스, 어펙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한 위원장은 이렇게 관심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 확신 단계로 가면 이제 개인 지지가 조직까지 연결되고요. 애정 단계에는 주변 인물,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까지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른바 셀럽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몇몇 이슈에 있어서는 이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한 위원장 특유의 좀 모습과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김건희 여사 이슈부터 시작해서 좀 지나치다 싶은 법조계 출신 중용 이런 지적들에 대한 반응은 아직까지는 민심에 요구하는 일부 거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총선 정책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1992가 적힌 옷을 입거나 비닐봉투를 머리에 쓴 사직구장 응원 사진으로 연일 화제는 모으고 있습니다만 총선 이슈를 주도할 정책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횟집은 회가 신선해야 하는데 꽁치구이만 갖고 손님 끌겠냐고 했는데 한동훈 효과가 당 지지율 상승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신선한 횟감을 내놔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뭐 한동훈 효과가 있다 없다 아직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닌 듯 합니다만 결국은 뭔가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내놔야 할 텐데 좀 지켜봐야겠네요. 국민 마음 사로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서반장은 뭘 준비했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신당 쩐의 전쟁입니다. 자, 쩐의 전쟁, 이 속어인데 돈과 관련된 거겠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신당 세력의 합종 연횡, 이 주로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따른 분석이 많은데 오늘은 좀 현실적으로 선거 자금의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숫자가 바로 현역 의원 5명입니다. 뭐 별 5개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배지가 5개인데 네. 현역 의원 5명이 왜 중요한 건가요? 예, 이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받는 이 경상보조금 외에도 1년치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이 나옵니다. 이 선거보조금 전체 규모가 이 400여 원 수준인데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소수 정당에는 이 전체의 5%까지 지급이 됩니다. 대략 20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5석이 안 되거나 현역 의원이 없으면 못 받는 겁니까? 네, 이 의석 비율에 따라 약간은 받을 수 있지만 크게 줄어들고요. 이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다면 신생 정당의 경우에는 전혀 못 받습니다. 이 선거보조금은 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죠. 이 3월 22일 이후에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당 입장에서는 네. 3월 22일까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하느냐 아니 네.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3지대에 나와 있는 현역 의원은 이 원칙과 상식 3인방 그리고 이 정의당에 적을 두고 있는 이 류호정 의원 그리고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 등 이렇게 5명입니다. 마침 딱 5명인데 네. 그러면 이 다 모두 뭉치자는 제3지대 연대가 네. 의외로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게 겁니까?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섣불리 연대 내지는 합당을 선언할 경우에 이 기존 양당에서 이탈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 합류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이탈을 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출신인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당에 합류하는 건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신당 합류를 조금 주저할 수도 있고요. 진영을 넘나드는 합종 연행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정치라는 게 명분이 참 중요한데 이 공천받기 위해서 탈당하는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른바 이삭줍기라고 하죠. 이 양당에서 추가 탈당하는 현역 의원들을 각각 영입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그 이후에 여권발 그리고 야권발 신당 간의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자체적으로 몸집을 좀 불렸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합쳐지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정치가 워낙 생물이라서 말이죠. 네.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법원이 휴정기와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멈췄던 재판 일정을 다시 조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했는데 법원은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면서 이 대표 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법원은 매주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일정을 일제히 연기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배임 혐의 재판은 절차를 논의하는 준비기일로 대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출석 여부를 물었지만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당분간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는 하지만 퇴원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끝이 없다며 23일엔 유동규 전 본부장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이후 이 대표 출석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위증교사 재판과 공직선거법 재판도 비슷한 시기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열흘째인 오늘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경찰이 사고 현장 핏자국을 지우는 영상을 공개 회의에서 틀면서 증거인멸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 개입설도 다시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과대망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핏자국을 지웁니다.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정 최고위원은 경찰이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는 영상도 공개했는데 경찰은 이미 현장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혈흔도 채취했기 때문에 공개 장소에 혈흔을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경찰의 범인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두고 정권 개입설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과 같이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야당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은 유튜브 채널에서나 나올 법한 과대망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틀 전 공개된 이 대표의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는 경찰이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것이라며 이런 모습이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모습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회창 병풍, 오세훈 생태탕, 윤석열 커피 등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에 의해 음모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우리가 직접 피 묻은 와이셔츠를 수거해간 폐기물 업체를 수배해 경찰에 알려준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립대 병원을 집중 육성해 응급 환자들이 서울로 오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서울대 병원 헬기 이송 논란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3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경북 1.38명, 강원은 1.81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육성시켜 필수 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다는 심각함을 넘어 절박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방에 남을 수 있게 의대 정원에 지역 선발 전형을 확대하고 취약 지역엔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지방의료 정상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여당이 보완해 추진한다는 취지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걸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응급 환자가 서울로 오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또 의대 증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에 난항을 겪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작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발언을 놓고 MBC와 정부 간의 논란이 불거졌었죠. 이른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였었죠.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비속어를 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막을 달아서 대통령실이 반박하기도 했었는데요.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법원의 결정 근거를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글로벌 펀드 회의에 참석한 뒤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 발언 자막에 괄호를 치고 미국을 넣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속어까지 써가며 바이든 대통령이 창피해질 거란 취지로 말한 것처럼 보도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미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가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MBC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발언이 이뤄진 시간, 장소, 배경, 박 전 장관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바이든을 상대로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도 판독 불가라고 한 바이든과 날리면에 대해선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뒤 처음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앵커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자막으로도 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MBC의 허위 보도를 지적하면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MBC는 항소했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MBC 정정보도 판결이 나온 지 5시간 만에 공식 논평을 내고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으로도 MBC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는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또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해 논란에 가세하면서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한 것도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MBC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명예훼손에 대한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대통령 욕설 보도는 MBC만이 아닌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 결과물이었다며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강남의 유명 입시 컨설턴트가 대학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에게 33억 원을 가로챘다는 소식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에 컨설턴트와 학부모를 연결해준 전문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브로커를 소환 조사하는 등 대치동 학원과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3명의 학부모로부터 32억 9천만 원을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 최모 씨가 또 다른 학부모에게도 거액을 뜯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최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2억 원의 추가 입금 내역이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이 학부모는 자녀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 등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 씨에게 학부모를 소개시켜준 것으로 의심되는 입시 브로커 A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최 씨와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입시 컨설턴트가 더 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거를 사기 받은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 대치동에서는 그런 소문 많죠. 많았습니다. 이곳 대치동엔 100여 개의 입시 컨설팅 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컨설턴트들이 수험생의 스펙 쌓기용 논문을 대필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명 입시 컨설턴트의 사기 혐의에서 시작된 수사가 학원과 전반의 입시 비리 수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가 허가 조건보다 69cm 높게 지어져서 준공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공사가 대책을 미루는 사이에 입주 예정일은 다가왔고 입주 예정자들은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400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던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30대 직장인 A씨의 차에는 가재 도구가 한가득입니다. 김포시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이삿짐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몇 천만 원 써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할 것들 다 사놨는데 못 들어가고 지금 이게 뭐예요? 잠은 이제 여자친구 집에서 자고. 다른 입주 예정자 사정도 비슷합니다. 친척집에 집을 갖다 놓은 그런 분도 계시고 빌라 얻어서 계신 분들도 지금 있어요. 주택조합원 사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도 제한.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4km 떨어져 있어 고도 제한을 받는 곳이지만 7개 동 높이가 최대 69cm 높게 지어져 입주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임시준공이라도 내달라고 호소했지만 김포시는 시공사 고발 카드까지 꺼내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사용 승인이든 임시 승인이든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시공사는 문제가 된 엘리베이터 탑을 재시공할 계획이지만 최소 2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구도 임시 숙소 등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피해는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설을 앞두고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대파는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을 정도인데요. 정부는 중국산 대파 3,000톤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지선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녹색빛으로 섬을 뒤덮은 전남 신안 임자도의 대파밭. 가까이 가보니 꺾이고 쓰러져 누렇게 변한 대파들이 태반입니다. 우박을 맞고 그다음에 12월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 파들이 사실 그때 출하돼서 파들인데 출하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출하가 지금 포기 상태고요. 평소라면 겨울에도 기온이 영상을 유지하는 곳이지만 올해는 한파로 땅이 굳어 수확 작업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출하를 못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자주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덜 오시는 거예요? 덜 오는 거지. 시세가 워낙 들락날락했어. 적다가 많다가. 폭설과 강풍으로 이렇게 크게 휘어져 버린 대파는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가 어렵습니다. 산지 피해는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됩니다. 1kg 한 단에 3,700원대였던 대파 소매 가격은 폭설 이후 5,500원까지 올랐습니다. 평년보다 40에서 50% 높은 수준입니다. 요즘 워낙 비싸니까. 올해는 유난히 그렇죠? 대파가 추석 지나고 계속 비쌌어요. 정부가 중국산 대파 3,000톤을 긴급 수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대파 같은 경우는 수입을 잘 안 써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국산을 많이 먹기 때문에 국산을 써요. 오히려 수입 시기가 맞지 않으면 가격 폭락으로 농가 피해만 생길 수 있어 세심한 수급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혈액 수급이 비상입니다. 헌혈 봉사활동이 대입에서 빠지면서 10대 헌혈이 급감한 탓인데요. 적십자사가 헌혈 실적을 다시 대입에 반영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할 근본적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헌혈의 집 침대에 누운 시민들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합니다. 혹시 하시다가 불편하거나 힘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년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건 약 3년 전. 이곳 헌혈의 집에는 하루 평균 50명 정도 찾아오는데 이 가운데 10대 헌혈자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개인 헌혈 실적이 2024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되지 않자 2021년부터 고등학생 헌혈이 줄기 시작했다는 게 적십자사 설명입니다. 한 학교에 150명을 하기가 힘든 여건이 되더라고요. 2019년 54만 건이던 고교생 헌혈은 4년 새 절반. 전체 헌혈자 중 10대 비중도 같은 기간 28%에서 18%로 감소했습니다. 굳이 해서 메리트가 있다? 이런 것도 없는 거. 혈액 보유량은 오늘 기준 4.5일치로 적정 기준인 5일을 밑돌고 있고 가장 수요가 많은 O형은 2.9일치에 불과해 수혈이 필요한 응급수술 등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적십자사는 개인 헌혈을 다시 대입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 중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봉사 시간을 살짝 줄이고 그 틈을 헌혈로 메꾸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10대 헌혈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시 정책에 의존하기보단 근본적인 헌혈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TV조선은 연중기획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을 꼽자면 폐업한 유치원 자리에 요양원이 들어서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유치원은 하루 평균 5개꼴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한 요양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49명이 생활하는 이 요양원은 3년 전만 해도 유치원이었습니다. 아이들 수가 줄어든 사람인지 그게 큰 문제는 자주 연락 오고 그렇게 안 오시고 인원이 아니라 항상 거의 다 찬다고 보시면 돼요.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어려워진 반면 요양원을 찾는 사람은 늘어난 겁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내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서지만 출생자는 2015년부터 9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유치원생은 14만 2천 명, 어린이집 원아는 35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전국의 유치원은 매년 100여 곳, 어린이집은 2천여 곳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원아가 줄어들면 운영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줄면 보육료가 줄기 때문에 또 교사들의 인건비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을 또 못 나가는 상황이. 열악한 교육 환경에다 이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지역 소멸이 더 가중되는 상황. 화천구는 내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종일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구책 마련이 지자체들에게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TV우선 이소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가 임신부 건강에도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임신부 대부분이 겪는 입덧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입덧할 때 먹는 약값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입덧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뭘 이런 것까지 챙기냐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임신부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36주 임신부 임모 씨는 임신 7주부터 입덧이 심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입덧약 없었으면 아마 제가 병가 이런 거를 썼을 것 같아요. 잠시 휴가를 하던지. 입덧약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지금까지 든 약값만 40만 원입니다. 비급여라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겠더라고요. 임신부들이 가장 많이 처방받는 입덧약입니다. 한 알에 평균 2,000원이니 하루 최대 허용치인 4알을 먹으면 매달 약값만 20만 원이 듭니다. 이에 정부가 입덧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가격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저출산이랑 이런 대책에서 입덧약 하는 거에 대한 정책 방향 결정이 돼 있어서 최대한 빨리는 할 겁니다. 입덧은 임신부의 약 80%가 겪는데 전체 임신부의 50%가 미식거림과 구토, 25%가 헛구역질 증상을 호소합니다. 심할 경우 탈수와 저혈압으로도 이어집니다. 하루 종일 배 타고 있는 느낌이고 어질어질하고 속이 계속 넘어올 것 같고 하루만 해도 이거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까지 입덧약 말고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분석하는 22대 총선 격전지. 오늘은 한강과 맞닿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동쪽 끝입니다. 서울 강진을로 갑니다. 신유만 기자가 어떤 지역인지 짚어드리고 현장 분위기까지 설명합니다. 서울에서 보수 진영 국회의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곳이 딱 2곳입니다.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살펴볼 광진을입니다. 1995년 이후 7차례 총선에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5번 당선된 것을 비롯해 모두 현 야권 계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감지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와 맞붙어 2.55%포인트 2,700여 표 차로 신승했습니다. 최근 7차례 선거 가운데 가장 적은 표차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5.39%포인트 차로 이겼고 같은 해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송영길 후보에 22.46%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습니다.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강과 접해 있으면서 아파트가 다수 들어선 이곳 자양동이 뚜렷한 여당 지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유입도 두드러지는데요. 자양 3동의 경우에 매년 150명가량의 노년 인구가 유입돼 2018년보다 9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한강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들은 야당 지지세가 강합니다. 특히 화양동은 지난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에게 54.96%를 몰아준 곳인데 10세 이하 어린이가 절반 가까이 빠졌고 6년간 빠졌습니다. 그리고 10대 인구도 줄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건국대가 있는 화양동은 2030 인구가 많아 전통적으로 진보 지지세가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태권도장과 발레학원 같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동네가 낙후되면서 이곳 화양초등학교는 지난해 2월 서울 시내에서 4번째로 폐교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젊은 층 사이에서도 지역 개발 요구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좀 낙후된 집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거 관련 공약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아무래도 음식점이나 술집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건대 입구역 사거리를 건너 자양 3동으로 건너가 봤습니다. 한강변에 수십 층 높이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광진을의 인구는 20대가 19.1%로 세대별로 가장 많지만 이곳 자양동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결혼을 해도 여기에 정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집 사겠어요? 못 살지. 개발 이슈와 일부 지역의 인구 변화가 광진을 표심의 변수인 셈입니다. 광진을엔 현역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오신환 전 의원의 출마가 유력합니다. 민주당 김상진 전 행정관과 진보당 박대희 성동 광진구 위원장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평가받는 대만 총통 선거가 내일입니다.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후보와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가 초접전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기냐에 따라 동북아 안보 지형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집권 민진당의 유세 현장에 15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지지자들이 대만의 자유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환호합니다. 我觉得他们不可能，他们永远不可能打败我们。 선거 핵심은 친미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와 친중 성향의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 중 누가 권력을 손에 쥘지입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선 라이칭더와 허우유이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来建立一个亲中的政权。我会反对台独的，我是坚定的反对台独。 여기에 민생을 앞세운柯원저 민중당 후보가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只有柯文哲是中国跟美国都 acceptable 的人，这是我目前最大的优势。 중국은 어제에만 군용기 10대와 군함 6척을 대만 인근으로 보내는 등 연일 군사 압박을 가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밤 나올 예정인 선거 결과에 따라 대만 해역과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AI의 진화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죠. 농업과 건설 현장에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트랙터가 잡초만 쏙쏙 골라서 뽑는가 하면은 농약도 필요한 부분에만 살포합니다. 김지아 기자가 미국에서 전해왔습니다. 비탈진 와인밭에서 트랙터가 운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깎고 풀을 뽑고 농약도 뿌립니다. 인공지능, AI만으로 움직이는 무인 트랙터입니다. AI가 스스로 알아서 장애물을 인식해 경로를 바꾸고 잡초와 작물을 구분해냅니다. Autonomously working without the intervention of people, it's really solving a problem on sustainable farming. AI 기술은 가전 등 일상생활뿐 아니라 건설과 농업 등 험한 산업 현장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농기계의 테슬라라 불리는 존디어는 잡초만 골라내 농약을 표적 살포하는 트랙터 등 첨단 농기계 기술을 선보였고 HD 현대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AI 무인 굴착기를 내세웠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통제실에서 원격으로 사람이 작업을 지시하면 굴착기가 센서와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해 위험한 환경에서도 알아서 공사를 수행합니다. So we may leverage the full potential of AI to enable and empower our future transformation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전 세계 AI 신기술의 각축전이 벌어진 CES 2024. 우리 기업들의 독창적인 혁신 기술이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TV조선 김자입니다.
인공지능 AI를 뚝딱 만들어서 스마트폰 앱처럼 사고 파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AI 챗봇 챗GPT 개발사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었는데요. 벌써 300만 개나 등록됐다고 합니다. 유혜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챗GPT 홈페이지에 마련된 맞춤형 인공지능 장터입니다. 전 세계 산책로를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AI는 물론 서울에서 1시간 동안 걸을 만한 산책 코스를 한국어로 알려줘.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찾아봤어요. 2억 개의 학술 논문을 토대로 전문적인 답변을 하는 AI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그 이유를 알려줘.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의 앱스토어에서 다양한 용도의 앱을 사고 팔듯 맞춤형 AI를 거래하는 AI 스토어가 생긴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작 메뉴로 들어가 TV조선 방송국을 소개해주는 챗봇을 만들고 싶다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맞춤형 AI만 300만 개에 달합니다. 오픈 AI는 오는 3월 전까지 맞춤형 AI를 만든 사람들과 수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콘텐츠 소비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장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더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해 맞춤형 AI의 발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인기 절정인 푸바오 가족에게 도전장을 낸 곰들이 있습니다. 넓은 제주공원에 터를 잡고 내일부터 시민들을 만나는 반달 가슴곰 사총사입니다. 사실 이 곰들은 한 달 전만 해도 철창에 갇혀서 시멘트 바닥을 밟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자유를 찾게 된 건지 박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반달 가슴곰이 두 손으로 귤을 잡고 까먹습니다. 한 조각이라도 놓칠라 알뜰하게 핥아먹습니다. 친구 곰은 줄에 매달린 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난생 처음 맛보는 배 맛인지 허겁지겁 입에 넣기 바쁩니다. 농구장 3배 크기의 제주 자연생태공원에 반달가슴곰 사총사가 이사온 건 지난달 15일. 멀리 경기도 용인의 곰사육장에서 배와 트레일러를 14시간 타고 낯선 제주에 왔습니다. 사총사가 10년 넘게 부대끼며 살던 10평짜리 우리와는 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연못에서 공놀이를 하다 지치면 해먹에 눕기도 하고 햇볕이 뜨거우면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합니다. 이거 오자마자 한 3일 동안은 실내에서 잠만 잤고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곰들의 생활이 180도 달라진 건 2026년부터 개인 곰사육을 금지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입니다. 웅담, 채취용 등 사육곰은 전국에 284마리로 추산되는데 환경부는 사육곰들의 새 보금자리를 최대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곰이, 반달이, 달곰이, 웅이는 내일 오전 시민들과 첫 인사를 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그간 한국 축구의 중동 원정 경기에서는 편파 판정이 심상치 않게 나왔었죠.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이 오늘 밤 개막하는 이번 아시안컵엔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상대 골키퍼에 걸려 넘어졌지만 휘슬은 울리지 않습니다. 황희찬을 향한 거친 태클에는 경고조차 나오지 않았고 먼저 얼굴을 맞은 이강인은 상대와 똑같은 경고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경기에는 VAR, 비디오 보조 심판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판정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중국 평가전 때도 골라인을 한참 벗어났지만 골이 인정됐습니다. 그냥 화면으로 이게 변수, 이런 게 변수예요.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선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VAR뿐 아니라 반자동으로 오프사이드를 가려내는 SAOT도 처음 도입합니다. 사람 눈보다 정확한 카메라 12대가 공의 위치를 초당 500번씩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심판들 70여 명도 따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The technology is there to avoid that a mistake is committed.
첨단 기술은 당연히 이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이 싸울 거고 수비수들 입장에서도 PK나 이런 게 찍힐까 봐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추가 시간이 대폭 늘어난 최근 세계 축구의 흐름도 침대 축구를 막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아시안컵은 오늘 밤 개최국 카타르와 레바논의 경기로 한 달 동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그는 상해 전문 의류 변호사, 이른바 앰뷸런스 체이서입니다. 그가 이름난 로펌에서 해고된 에이즈 환자 앤디의 변호를 맡습니다. 하지만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선입견을 떨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앤디의 집에 간 그가 지금 들리는 이 마리아 칼라스의 아리아에 심취한 앤디를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상실의 고통을 토해내는 앤디 앞에서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집니다. 선입견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눈을 새롭게 뜨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뭐든 삐딱하게 보며 음습한 허구의 철옹성에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핏자국을 지웁니다.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을 둘러싼 야권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주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여권은 또 음모론이냐며 받아칩니다. 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은 김대중 납치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야당 대표 제거에 실패하자 직접 폭력이 자행된 거랍니다. 이송하던 구급대원에게 신원 미상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유튜버가 가세에 활활 부를 때입니다. 윤석열이가 굉장히 궁금했겠죠. 경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현장 사진, 혈흔, DNA, 지혈 수건까지 모두 확보했는데 웬 핏자국이냐는 겁니다. 화살은 부산대 의료진에게도 여지없이 꽂혔습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로 비극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어쨌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서울대 이송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합니다만 다르게도 들립니다. 이 대표는 퇴원 일성으로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자고 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소망한다고도 했죠.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언어들이 넘쳐나는 건 왜일까요? 시를 쓰는 노스님이 절 밭두렁에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죄가 많았을까? 벼락 맞을 놈은 난데. 죄 많은 세상이기에 스님은 죄인을 자처하며 더 낮추고 더 비워내고자 했습니다. 죄인지도 모르는 모렴치와 파렴치가 횡행하는 세상입니다. 1월 12일 윤종호의 오늘, 전쟁 같은 정치였습니다. 내일은 모처럼만의 먼지 걱정 없이 전국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단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져 춥겠고요. 주말에도 계속해서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춘천이 영하 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4도, 대구 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고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대 4m 안팎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2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